네. 자, 이제 소유권을 넘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는 단순해요. 자, 용익물권과 임차권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민법처럼 양이 많지 않습니다. 담보물권, 저당권, 건저당권, 공동저당에서 한 3개 정도 하면 한 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에 머리 아프고 양이 많았던 건 없어요. 등기법은 양이 반주먹도 안 됩니다. 만약 민법 양이 이만했다면 등기법은 반주먹도 안 돼.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면 민법에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등기법은 손톱 하나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내용에서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돼. 그죠? 점수를 주는 파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들어오면 중요한 것이 필요적,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하고 임의적,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거. 요거 구분하는 게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부동산 하나 전부에만 권리 성립 가능하다, 일부에도 가능하다. 일부에도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 전부에 성립되느냐, 일부에 성립되느냐, 범위. 요게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필요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하나 전부 빌리느냐, 일부 빌리느냐. 전부 빌리면 일필토지 전부라고 적고 끝. 그런데 일부를 빌렸을 때는 그 일부가 어디인지를 표시한 뭐 첨부, 도면 첨부. 일부일 때는 뭐 첨부, 도면 첨부. 그냥 도면 첨부한다. 그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한다.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이 토지나 이 건물의 요만큼을 내가 빌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이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내가 빌린 부분은 다른 사람과 겹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지상권에 있어서 목적. 자,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서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이 목적이 3가지가 있죠. 그 목적을 반드시 적어라. 지역권도 빌려서 통행 목적이냐, 조망 목적이냐, 인수 목적이냐, 용수 목적이냐. 맞죠? 목적 적어라. 그 다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유상이에요.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 적어야 되고, 임차권도 유상이죠. 부동산을 빌려서는 무상의 약정은 사용대차라고 별도의 계약이 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임대차도 무조건 유상이에요. 그래서 차임 얼마나 지급하는가. 그 필요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목범, 목적과 범위, 목범. 자,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목범, 요역지, 목범, 요역지, 목범, 요역지 적어야 돼. 그리고 전세권은 전범, 전세금과 범위, 전범 적어야 되고, 임차권은 차범 적어야 돼. 차범.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지상권은 목범, 지역권은 목범, 요역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세요. 별거 없죠? 자, 범위는 다 들어가잖아. 범위는 다 들어가고, 지상권은 목범, 지역권은 목범, 요역지,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그죠? 그래서 외웁니다. 요게 필요적이에요. 필요적.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임의적 기재사항은 우리 신청서에서 배웠던 5가지 특약 기지보 하는 거 기억나세요? 특약 기지보. 그죠? 특약 기지배 이래. 특약 기지배. 특약 약정. 그리고 기간, 지료, 그리고 보증금. 5가지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근데 작년에 이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지료 관련해서 지역권에서 내면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지역적인 걸 냈습니다. 그러나 그 36번 시험점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막 소개는 했어요. 왜냐하면 교재 부실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면피용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위에 5가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그래서 이거 외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과 건저당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권 없는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채권액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저당은 채권액을 적습니까? 최고액을 적습니까? 최고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누가 돈을 빌려서 갚을 의무가 있는가? 채무자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채무 없이 부동산만 제공해서 저 사람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내 부동산으로 책임집니다. 물상보증인이라는 개념 배우셨죠? 채무 없는 책임만 지는 자. 물상보증인. 그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돈 갚는 채무자인가?
소유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를 적어라. 물상보증인이 부동산, 내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제공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하고 은행이 둘이 하는 거야. 근데 돈 빌린 사람은 나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단 말이야. 채무자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돈 빌린 사람이라면 내가 돈 빌렸고 내가 갚아야 돼. 내가 채무자라는 사실도 반드시 적어야 돼요. 필요적은 무조건 적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최채, 근저당권은 최채, 최채, 최채. 그래 나오더라. 최채, 최채. 그리고 변이지라고 해서 변제기와 이자와 지연이자는 일반 저당에서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나 근저당에서는 변이지는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고 결산기, 존속기간을 임의적으로 적을 뿐입니다. 그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죠. 됐고, 자, 지상권 들어갑니다. 자, 지상권은 이렇게 지상권 등기의 양식을 조금 소개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워낙에 뭐 등기부 안 보니까 뭐 안 외워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해놨는데 뭐 등기 본다고 외워지나? 전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 넣고 싶은데 자꾸만 보고 싶다고 해서 막 비슷하게 넣었습니다. 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상권에서 등기법에서 외워야 될 거는 이 두 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상권, 민법 가면 지상권 해가지고 뭐 많잖아. 그죠? 뭐 비용이 어떻게 되고, 뭐시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 그러나 등기법에서 지상권은 두 가지가 다야. 자, 존속기간, 영구무한 또는 불확정기간도 가능해. 지상권은 석조 또는 연화조 같은 견고한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토지 사용기간 보장해줘야 되죠. 일반 건축물 최소 15년 이상 보장해주죠. 공작물 소유하고서 땅을 쓸 때는 최소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면 상한은 제한이 없느냐? 상한은 제한이 없죠? 상한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영구무한도 가능해. 이 땅을 빌려서 내가 건물 지어 소유하려고 수목을 심어 소유하려고 하는데 땅을 얼마 동안 빌리느냐? 땅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이 나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짧지만 않으면 돼요. 길면 됩니다. 짧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나왔는데, 구분지상권은 땅을 빌린다, 땅이 아니고 공간을 빌린다. 공간을 빌리는 거죠. 땅을 빌리려면 땅 전체를 빌릴 때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지료를 많이 요구하겠죠. 그런데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땅은 소유자가 농사 지으세요. 농사 짓고 나는 땅은 필요 없어. 땅은 필요 없고 나는 도로공사인데 당신 땅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약 30m에서부터 약 40m 사이에 10m 공간만 이용해서 여기에 고가도로 지나갈 겁니다.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땅은 당신이 쓰세요. 하고 공간을 빌리는 권리가 무슨 권? 구분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구분지상권. 그죠? 공간을 빌리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은 땅 자체를 빌리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적게 줘도 되겠어요? 적게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죠? 또는 어떤 거예요? 당신 땅 위에 뭐 우리 땅 위에 지나가면 그늘도 주고 싫어. 그래요? 그러면 지하로 지나갈게요. 그러면 당신 땅 지하에 20m에서 30m까지 요 10m 공간을 빌려서 지하 터널 뚫어서 도로 만들겠습니다. 땅은 당신 농사 지으세요? 하고 땅은 쓰고 그럼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국도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도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래. 또는 도로가 있는데 지하철이 또 밑으로 지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지하 40m에서 50m까지 10m 공간만 빌려서 지하철도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땅을 빌릴 때 땅이 하나 있으면 자, 갑이 소유예요. A가 요만큼만 지상권으로 빌렸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빌려 쓰는 부분을 B가 요만큼 지상권 성립. 가능하죠? 또 안 빌리는 부분 요만큼만 C가 전세권. 가능하죠? 안 빌리는 요만큼은 D가 임차권. 가능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하나의 필지에 한 개만 존재한다. 여러 개도 가능하다. 여러 개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배타적 사용을 해야 되니까 겹치면 돼요, 안 돼? 겹치면 안 된다, 그죠? 겹치지만 않으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간을 빌려 쓰는 이 구분지상권도 범위가 겹치지 아니한다면 공간을 여러 명이 빌려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도로 20m에서 30m, 지하철은 40m에서 50m 사이 공간 10m씩 빌리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범위만 다르다면 여러 개 가능하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계층적 구분 건물은 이미 안 나온 지가 아마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하도 10몇 년만 해도 내는 문제가 가끔씩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지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으로 갑니다. 할 거 없잖아. 할 거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지역권은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대박난 토지가 있어요. 그 대박난 토지 바로 뒤에 똥박난 토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 맹지입니다. 진출입로가 없어요. 그럼 가치가 제로죠? 그래서 이 공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 토지의 일부를 빌립니다. 또는 전부를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빌려서 통로를 개설했어요.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쓴다. 원래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쓴다. 같이 쓴다. 그럼 돈 많이 줘야 돼? 조금만 줘도 돼. 조금만 줘도 돼. 그게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로를 승인했다. 승역지. 통로를 요구한다. 요역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이 예를 들어 세종시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승역지는 세종시에 있고 요역지는 천안시에 있네. 그리고 세종시는 예를 들어 세종등기소가 있고 천안시는 천안등기소가 따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가 관할등기소냐, 어디에 신청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관할등기소는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는 곳이야. 이용되는 곳, 통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승역지죠. 그래서 승역지 관할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역지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승역지에도 1부동산 1등기기록 등기부 있고 요역지도 등기부가 있겠죠. 그러면 승역지하는 지역권 등기는 신청으로 등기가 돼. 신청으로. 그러면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 우리가 신청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요역지 등기부에 지역권이 있다는 등기는 이거는 직권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아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지역권 등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목범 요역지라고 그랬죠. 그게 승역지 등기부에 들어가는 게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가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 요역지 등기부에도 지역권이 있다고 뜻의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역시 목적과 범위가 들어가. 그런데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들어가느냐? 내가 빌리는 토지는 맹지를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옆 토지의 일부를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 토지를 빌렸잖아.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승역지인지 알도록 해줘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지. 그래서 승역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도 왜 요역지를 표시해야 되느냐? 승역지 등기부 옆에 대박난 토지가 있는데 그 뒤에도 똥박난 토지가 또 있네. 그러면 이 토지도 맹지잖아. 맞죠? 그럼 이 두 개 맹지 중에 내 통로를 이용하는 게 저 토지냐 이 토지냐 확실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표시해줘야 된다. 됩니까?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는 목범 요역지, 요역지 등기부에는 목범 승역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목범 요역지라고 배우는 이유는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왔는데 우리는 어디에 신청을 해요? 무슨 지에 신청해요?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하잖아. 그러니까 목범 요역지가 필요적이다라고 그렇게 외운 이유는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됐다. 됐고. 그냥 목범 요역지 하고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승역지에는 목범 요역지가 들어가고 거꾸로 요역지에는 목범 승역지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보시면 관할등기소는 승역지, 실제로 통행로가 있는 토지다. 그리고 승역지 등기부는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가 되고 요역지 등기부는 신청 안 했어. 직권으로 등기가 되고 그리고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가 어딘지 표시해주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거꾸로 승역지가 어딘지 표시해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지역권 등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요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우리 등기법 절차 규정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민법 규정으로 나오는 거야. 뭐 지역권의
뭐 불가분성이라든지 또는 소유권에 부종하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지역권 이전 느끼는 필요 없고 소유권에 따라서 지역권을 옮겨간다. 뭐 그런 거 정도가 우리 등기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지역권보다 지상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이 비슷하거나 또는 지역권이 오히려 등기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보니까 아까 두 줄밖에 없죠. 그래서 지상권 문제를 내면 거의 지문 3개가 민법 지문으로 채워져야 돼. 이 지역권에서 문제를 내면 민법 지문은 1개 내지 2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등기법 출제위원들은 아무래도 민법 규정을 많이 안 건드리고 등기법 규정만 가지고 내는 걸 더 선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오히려 지역권이 지상권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 특히 지역권의 지료, 필요적, 임의적 중요해요. 그거 왜 중요할까요? 전세권의 전세금은 필요적, 임차권의 차임 필요적. 이 대가가 필요적이잖아. 근데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이잖아. 맞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해본 적 없어요. 임차권, 토지를 빌리는데 옛날에는 20년 이하만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불합치 판정 나면서 20년 제한 규정은 없어졌지만 임차권 원래는 20년의 제한 기간이 있었어요. 됩니까? 그 전세권은 지금도 남아있죠? 존속기간 제한 몇 년까지? 10년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갱신할 때도 연장도 몇 년 내수만 10년 내수만 가능해. 전세권은 앞에도 10년 뒤에도 10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기간 제한이 있다고. 기간 제한이 그렇게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기간 제한이 없잖아. 맞죠? 근데 전세권은 기간 제한이 있으면서도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임차권도 차임 지급해야 돼. 근데 지상권은 네 땅 달아 없어질 때까지 빌릴 수도 있는데 지료는 지급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굉장히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인가 아닌가. 그 자주 나오잖아.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거 굉장히 특이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야. 특이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 땅이 있어. 땅을 갖다가 몇 년 빌려줘. 제가 집 짓겠대. 그럼 집은 한 30년 이상 가니까 몇 년 이상 빌려줘야 돼. 최소 30년, 50년, 100년도 빌려줘야 돼. 그런데 지료는 받는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미친놈 아니야. 맞죠? 특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야. 현실에서는 지상권이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은행에서 나대지 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하락돼 버리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다른 짓 못하도록 은행이 지상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뭔가를 지어버리면 토지 가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토지 가치 보존을 위해서 보통 지상권이 들어와. 그래서 지상권 거의 설정 안 해주죠. 미친놈 아니고서는 뭐 안 해주지. 됐어요. 됐어. 그렇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갑니다.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만 빌리는 권리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토지 이외에 건물까지도 빌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전세권이 부동산 일부라면 당연히 도면 첨부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도 토지 일부만 빌렸을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물인데 일부만 빌렸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특정 층의 전부일 때는 그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짓는데 2층짜리 주택을 지었어요. 2층이니까 건물이 2개인 거예요? 건물 1개지. 맞죠? 2층짜리 집 1개야. 그래서 나는 전망 좋은 2층에 주인집 살고 1층만 독채로 전세를 주는 거야. 1층 전세. 됐습니까? 그럼 1층만 빌렸어요. 다 빌렸어요. 그래 특정 층의 전부를 빌렸어. 그러나 건물 하나 다 빌린 거예요? 반만 빌린 거야? 반만 빌렸잖아. 맞죠? 그런데 일부는 일부인데 건물의 특정 층 전부라고 해서 범위를 적을 때 1층 전부라고 적게 된단 말이에요. 1층 전부. 2층 중에 1, 2층 다 빌렸다. 1층만 빌렸다. 1층만 빌려 1층 전부. 이렇게 기재했을 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면 첨부할 필요 없어요. 자, 아까 도면을 첨부하는 이유는 내가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을 보면 이 부분을 이만큼 빌렸구나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의 전부를 빌렸다라고 하게 되면 도면 들어와야 어디를 얼마만큼 빌렸는지 알아요? 도면 안 들어와도 당연히 알아요. 도면 안 들어와도 당연히 알잖아. 그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면을 첨부하는 이유는 어디를 얼마만큼 빌렸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의 전부를 전세권으로 빌렸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도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를 얼마만큼 빌렸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자, 그리고 전세권 등기에서 요즘 자주 전세권 다시 합니다. 자, 전세권은 지상권과 지역권을 합친 것만큼 전세권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연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죠.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요게 이제 요즘 유행합니다. 자, 전세권은 요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 말을 이상하게 했나? 그죠? 자, 전세권 일부 이전.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죠. 그런데 담보물권적 기능도 가집니다. 왜 담보물권적 기능을 부여했느냐? 전세금은 목돈이죠. 차임별도 없고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줘가지고 그 전세금의 이자하고 목적물 사용 대가를 쌤쌤이 상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주게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그 전세금의 반환이 담보될 수 있어야 확실해야 전세권 설정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기능도 선사된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해 줄 목적으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기능을 인정한 거죠. 맞잖아. 그럼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기능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세금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용익물권 전세권이 소멸해야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용익물권이 소멸해야 돼. 맞죠? 그래서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전세권은 이 전세권 일부 이전 이게 용익물권 전세권인가 담보물권 전세권인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일부 이전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이 뭐한 후 소멸한 후에만 가능. 이때 전세권은 용익물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소멸 후, 전소 후에만 가능해요. 전세권 소멸 후.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칙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하겠죠. 그런데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가 해지하며 소멸시킬 수 있죠. 또는 전세권은 전세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하면 일방적으로 전세권 소멸돼 버리죠. 맞죠?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멸 통고 등 또는 합의 해지 등으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뭐하면 돼? 증명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용익물권은 소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보물권으로 전세권이 전부 이전해요? 일부 이전해요? 일부 이전합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채권이 3억이었을 때 3억이 다 넘어가면 이 전세권 전부가 이전돼야 되는데 일부만 이전된다는 얘기는 자, 그 얘기는 어렵죠. 여기 봅니다. 자, 갑의 집입니다. 을이 3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왔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을에게 병이 1억 채권을 가졌어. 그래서 병이 을에게 1억 갚아라 라고 왔더니 을이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니한테 갚아야 될 1억을 전세금을 미친놈이 2억만 받으면 되는데 3억 달라고 그래서 니 1억까지 보태서 내 돈 2억에서 3억을 줘버렸다. 그럼 1억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3년 약정했는데 2년 지났으니까 1년만 기다리면 줄게. 그래서 병이 을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라면 내가 곧 돈 갚아야 될 때가 오는 걸 안다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면 조금 외지고 조금 좁더라도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가고 1억을 가지고 있다가 갚았을 거야.
근데 너는 갚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1년 뒤에 3억 받아서 그동안 돈 벌어서 또 얼마 또 저금하면 3억 5천짜리 전세 들어갈 거 아니야. 뻔하잖아. 이런 놈 안 갚고 뻔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돈 받는다는 건 포기야. 그럼 어떻게? 돈 안 받겠다는 얘기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너한테 돈을 안 받고 갑한테서 직접 받을게. 그러니까 1년 뒤에 네가 받을 전세금 반환 채권 3억 반환 채권 중 내가 가진 채권 1억만큼 양도를 해. 됩니까? 그럼 3억 전세금 반환 채권 중에 1억을 양도해달라. 됐어요? 그랬다는 얘기야. 그럼 1억을 양도하게 되면 1억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을은 이제 3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갑에게 2억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이 1년 뒤에 돈 없다 배 째라 하게 되면 을은 배를 잽니까? 법원 가면 됩니까? 법원 가서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처럼 경매 신청권과 우선 면제권을 가지죠.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용익물권이 소멸되고 나면 그때부터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전세금 반환 못해주면 경매 신청해서 우선 면제 받으면 되잖아. 자, 문제는 병이야. 병은 1억 채권만 양도받게 되면 만약에 1억 없다 배째라 하게 되면 그러면 병은 전세권이 없잖아. 그러면 경매 신청 돼 안 돼? 안 되잖아. 채권만 가지고는 힘이 약하니까 병은 을로부터 1억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채권만 양도하지 말고 네가 가지는 전세권도 일부 이전해줘. 그럼 나도 저놈이 배째라 하면 바로 경매 신청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전세권 일부 이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세권은 병이 을하고 너무 가깝고 좋아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얼굴 보자 하고 같이 살자고 전세권 가져갑니까? 전세금 반환 못 받을까 봐 가져갑니까? 전세금 반환 못 받을까. 그때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는 담보물건으로서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됩니까? 근데 담보물건이 기능하려면 용익물건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용익물건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야. 용익물건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세금 반환 청구 못 하잖아. 맞죠? 용익물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는 반드시 용익물건이 뭐한 후에만 소멸한 후에만. 그러면 지금은 채권만 양도받을 수 있고 아직 1년이 남았다면 전세권은 병이 이전받을 수 없다. 나중에 1년 지나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일부 이전 듣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전세권 일부 이전하면 전소후 부양. 전소후고요. 자,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아까 권리 이전 중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모두 부기등기. 그러면 전세권 이전이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전부 이전돼요? 일부 이전돼요? 일부 이전된다는 얘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전부 가요? 일부만 간다네요. 일부. 그러면 얼마가 양도됐는지 양도액을 당연히 기재해 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소후 부양하고 요거만 외우면 돼.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나오면 전소후 부양 요거만 나오면 돼. 그럼 다 풀려. 전소후 전세권 소멸 후에는 부양. 되죠? 전소는 전부 탔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저 경남 산청에 사셔. 그런데 올해 봄에 산청에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 집이 전소돼 버렸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선물입니다고 텐트 드리고 저기 텐트 치고 주무세요. 이리 해야 됩니까? 최종시 오세요 하고 부양 모셔야 됩니까? 부양하래요. 전소 후에는 부양하라. 그죠? 텐트 사준 사람이 그죠? 그래서 나는 텐트 사드려서 저놈은 침낭만 가져가더만 이런 사람도 있죠. 됐다. 자, 됐어요. 넘어가고. 자, 길준 복습 1번 지상권 등기의 목적과 범위. 목범 필요적. 지역권은 목범 요역지.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그죠? 2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우리는 성역지에 등기 신청했죠. 그래서 신청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요역지 지역권 등기사항은 우리 신청하지 않았죠? 직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시 시험 문제요. 3번 전세권이 자 어떠하여야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뭐 해야? 소멸해야. 그죠? 소멸해요. 이때는 양도액 전소후 부양이니까 양도액 기록해야 되고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를 하게 돼요. 부기 등기. 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자, 찌찌전임은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죠.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찌찌전임은 반대로 권리 일부, 지분에는 성립할 수 없다. 바로 그거 기억나면 되죠. 그래서 찌찌전임 부동산 일부에 가능, 대신 권리 일부, 지분에는 불가능.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불가능. 그죠? 그러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왔다. 자, 저당권까지 끝내고 쉬어야 돼요. 저당권. 자, 필요적해서 아까 채권액, 채무자 정답을 했죠. 그래서 채권액을 적을 때 채권액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면 반드시 평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민법에서 저당권의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렇다고. 자, 여러분이 보니까 양선생 시계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오늘 하루 시계를 차고 남들 앞에서 뽐을 내고 싶은데 시계를 빌려가려고 그래. 내일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빌려가서 내일 안 갚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시계 반환 채권을 채권으로 하여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자. 그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채권은 무슨 채권? 손목시계 반환 채권이에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채권이 무슨 채권이든 부동산이 제공된다. 그게 저당권이잖아. 맞죠? 시계 반환 채권이야.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데 등기를 보니까 시계 반환 채권 1순위에 저당권이 있네. 이 시계가 혹시 10억짜리 파텍스 시계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그 아파트 한 채 가격 필적한단 말이야. 그럼 2순위는 돈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야, 시계 반환 채권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2순위로 저당권 해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못 빌려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게 금전으로 환산된 평가액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손목시계 반환 채권, 시계 반환 채권 하고 들어간 다음에 괄호에 놓고 금 56,000원 정. 이렇게 적는 거야. 56,000원 정. 요게 이제 신품일 때 가격이에요. 한 3년 됐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낮아졌겠지. 55,900원 정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뒷사람들이 아하, 시계 반환 채권은 56,000원이니까 경매 넘어가도 저놈은 56,000원 받으면 다음이 내 차례네. 그러니까 후순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금전으로만 가치를 파악하잖아. 금전 아니면 가치 파악이 안 되잖아. 그죠? 자본주의는 금전으로 하는 거잖아. 갔더니 누가 옷을 막 삐까뻔쩍한 거 새가 빠짝짝 입고 와서 우와 옷 좋네. 우와 이번에 무신사 가서 5만 원 주고 싸구려네. 근데 제가 보니까 막 얄궂은 옷을 뭐 오래돼가지고 입고 왔어. 야, 너 옷을 좀 좋은 거 입지. 야 임마 이래도 버버리야. 좋은 거네. 맞잖아. 맞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참 그렇게 가치 파악을 한다고. 그래서 평가에 얼마인지 들으세요. 우리가 버버리 하면 보통 아마 얄궂은 목도리도 한 80만 원, 100만 원 줬겠고 진짜 100이 그죠? 외투 하나도 했다면 150만 원, 300만 원. 뭐 바바리 하나도 진짜로 그죠? 4, 500만 원 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버버리 선물해가지고 이 바바리 입으라고 하나 선물해 줬는데 두 번 입고 못 입었어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입고 뭐 그것도 젊을 때 뻔을 지그는 거지. 나이 들어갖고 뭐 뻔이야. 이게 편한 게 좋지 그죠? 이게 편한 게 최고지. 편한 게 최고야. 시계도 봐. 지금 이런 거 차고 다니잖아. 이거 왜 차요? 56,000원짜리. 너무 편해서. 가볍기도 가벼운 데다가 이거 한 번 충전하면 25일을 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그죠? 친구들은 뭐라 해? 야, 임마, 나이도 있는데 좀, 최소 삼성, 뭐, 아이 뭐시기, 그런 거 좀 애플 그런 거 해야지. 그거 충전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됐어, 임마, 니나 차. 이거 25일에 한 번이야. 최고 좋은 거지, 그죠? 그거 좀 좋은 게 있어요. 됐습니다. 자, 임의적 계상, 변이지에서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 요것들은 모두 임의적 계상이에요. 변제기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이자 반드시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형제한테 빌려주면 이자 안 받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뭐예요? 갚을 날 못 갚았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맞죠? 그런 것도.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액 다음에 채무자 나오는데 채무자는 반드시 필요적 계상이죠.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자, 저당권 이전 등기 합니다. 자, 우리 담보 물건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채권 존재해야 저당권 존재하고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자리 이전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한다. 맞죠? 우리 스토커 중에 제일 가는 스토커가 저당권과 채권이에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맞죠? 이런 스토커가 없어. 그렇게 채권과 저당권의 관계가 딱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할 때는 등기관에게 저당권만 가면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도 같이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저당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된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저당권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여기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말소됐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자, 이때는 원래 여러분 등기 신청할 때 옛날 소유자고 신청합니까? 지금 소유자고 신청합니까? 여러분 집 샀어. 집 사면 이전 등기 하는데 옛날 소유자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소유자한테 갑니까? 지금 소유자한테. 여러분 전세권 등기하러 갔어. 옛날 소유자 찾아서 전세권 등기합니까? 지금 소유자고 합니까? 지금 소유자하고. 맞죠? 그래서 권리 가진 지금의 권리자하고 등기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소유자하고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소유자하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소유자하고도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딱 하나. 그게 무선권 말소, 저당권 말소. 무선권 말소, 저당권 말소.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있네. 자, 옛날에 내가 저당권 등기할 때는 갑이 소유자였어. 내가 돈을 갚았어. 저당권 말소 등기하려고 보니까 갑이 벌써 을한테 물건 팔아먹었네. 을이 소유자네. 그럼 나는 당연히 원래는 현재 을하고 저당권 말소 등기해야 된다. 자, 우리 용익물권과 임차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모두 소유권을 제한해요. 맞죠? 그러면 권리가 말소되면 소유자는 제한을 당하다가 제한을 안 당하게 되죠? 그럼 소유자가 유리한 거야. 그럼 옛날 소유자가 유리해요? 지금 소유자가 유리해요? 갑이 옛날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일 때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 해준 거야. 1번.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넘겨버렸어. 병에게. 됐습니까? 그리고 1번 저당권이 소멸해서 3번 저당권 말소 등기 하려고 하는 거야. 말소 등기. 그럼 을은 저당권이 말소되면 자기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등기 의무자 불리하죠. 을이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말소를 현재 소유자 병하고 가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지금 권리에 관한 등기는 옛날 소유자고 신청한다. 지금 소유자고 신청한다. 지금 소유자고 신청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소유권 이전 받는데 옛날 소유자한테 이전해달라고 요구해요? 전세권 등기하는데 옛날 소유자한테 요구해요? 전세권 소멸해서 말소 등기하러 갑니다. 옛날 소유자하고 가야 돼? 지금 소유자하고 가야 돼? 지금 소유자하고 가야지. 옛날 소유자하고 가는 게 어딨어. 그런데 저당권 말소는 다르다. 지금 소유자하고 말소 등기 당연히 할 수 있다. 됩니까?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한했으니까. 저당권이 없어지면 소유자가 유리하니까. 그럼 유리해지는 소유자는 지금 소유자다, 옛날 소유자다. 지금 소유자가 유리하지. 이미 소유자 떠난 사람이 뭐 유리해? 여러분 옛날 살던 집에 저당권이 있든 말든 여러분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옛날 집에 저당권이 있든 말든 경매 넘어갔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 맞죠? 그런데 저당권 말소 등기는 지금 소유자하고 말소 등기 해도 되고 옛날 소유자하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예외인 거야.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 여러분 혹시 그 민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배울 때 이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피담보 채권 변제로 인한 경우하고 원인 채권 무효로 인한 경우하고 뭐 나눠 가지고 하는 거 혹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지금 저당권이 존재하면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소멸됐어. 그런데 저당권은 소멸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잖아. 그런데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으면 이 저당권이라는 존재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됩니까? 그럼 옛날 소유자는 물권이 없잖아. 옛날에 물권자이지 지금 물권자가 아니잖아.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도 가능하다. 말소 등기. 왜 가능하냐?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했느냐? 갑은 현재 물권은 상실했지만 예전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죠. 채권 계약을 갑하고 의뢰했잖아.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갑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있는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있었죠. 대신에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죠.
그럼 돈을 갖고 나면 계속 저당권은 남긴다.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물권은 상실했지만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대웅 판례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얘기잖아. 그래서 누구하고도 가능하다. 과거 소유자하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옛날 소유자하고도 저당권 말소 등기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지금 이 사람, 지금 소유자하고도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맞죠? 저당권 말소할 때는 바람이 나버립니다. 바람 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도 좋고 지금 이 사람도 좋고 나는 다 좋아. 뭐 할 때는 저당권 말소할 때는 바람이 단단히 나버려요. 그죠? 바람이 단단히 났어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유럽에서 카사노바가 뛰어온다. 나는 다 좋다. 나는 다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내 권리가 말소된 것을 회복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때는 지금 소유자하고 못해. 무조건 옛날 그때 그 사람하고만 해야 돼. 그죠? 이것도 또 하나 예외다. 해서 세 가지 예외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하고만 해야 돼. 그게 원래야. 근데 지금 이 사람하고도 해도 되고 옛날 그 사람하고 해도 되고 이게 저당권 말소야. 근데 지금 이 사람하고는 못하고 무조건 그때 그 사람하고만 해야 돼. 그게 두 개.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것. 말소된 걸 회복하는 것. 그건 무조건 누구하고만 그때 그 사람하고. 그죠? 지조가 끝내주죠. 지조가 끝내줘. 그러나 저당권 말소할 때는 바람이 확 나버린 거야. 그죠? 유럽에서 카사노바 뛰어온다니까 나는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 그거 있잖아. 그죠? 이런 얘기 해도 될런가 모르겠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어른들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어요. 저놈은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한다. 그죠? 됐어요. 됐고. 자, 공동저당 갑니다. 공동저당은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한 개 제공, 여러 개 제공. 여러 개 제공된 게 공동저당이에요. 이때 신청서에는 각 부동산마다 권리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부동산 개수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면 등기부에 모두 기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하나, 토지 하나, 부동산이 두 개예요. 그럼 갑이 A은행으로부터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한 15억 빌립니다. 자, 그때 등기부에는 1번 등기부에는 1번 저당권 설정 A은행 15억 하고 들어가.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등기부잖아. 그런데 15억을 담보하는 건 건물만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토지도 있죠. 그래서 밑에는 공동담보하고 밑에 기재를 해준다. 공동담보. 토지 있는데 어디 있는 거다 이렇게 기재해줘요. 그런데 15억이야. 그래서 이 건물 토지가 전원주택이야. 이 가치가 한 3억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15억을 빌려줘? 안 돼. 더 가져와. 그래서 더 가져옵니다. 더 가져와. 더 가져오면 3번, 4번. 4개가 하나 됐죠? 그러면 여기에 또 건물 어디 있는 거, 토지 어디 있는 거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더 가져와. 더 가져옵니다. 더 가져오면 너무 많아져.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래 되면 적다가 우와 이거 권리관계를 등기해야 되는데 부동산 소개하다가 등기부가 몇 장이 소요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5개 이상이 되면 등기부에는 하나하나 기재해주지 아니하고 공동담보 부동산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에다가 자 1번 건물 어디 있는 거, 2번 토지 어디 있는 거 다 기재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공동담보 목록만 따로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하면서 등기부에는 공동담보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 2023-51호입니다. 라고 기재해놓고 공동담보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공개 청구할 때 이것도 같이 공개해달라고 표시하세요. 공개해드릴게. 아까 신탁원부처럼. 됩니까? 그렇게 따로 하는 거야. 그럼 신탁원부와 공동담보 목록에 있는 내용은 원래 등기부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등기부와 별도로 존재하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봐버려요. 등기부 원래 있어야 돼. 그리고 신공은 둘 다 누가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신청인이 작성했던 거야. 1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둘 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신탁원부나 공동담보목록 나오면 항상 누가 작성하는지가 나와요. 등기관이 작성. 신공등기관. 신공등기관.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되죠? 됐다. 자, 몇 개 이상? 5개 이상. 여러 번 나왔어요. 저 5개 이상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2개 이상 나와요. 안 외웠다면 2개 이상 나오면 전부 틀리고 옵니다. 공동이니까 2개 이상. 그러다가 너무 2개 이상 많이 냈으니까 그 다음에 3개 이상도 몇 번 냈어요. 3개 이상. 근데 몇 개 이상? 5개 이상. 참 많이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 대위 등기하는 거. 요거는 민법에서도 거의 안 할 테니까. 우리 저당 들어가면 여러 개 부동산이 공동으로 저당 잡혀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여러 개 부동산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때, 한 개를 먼저 배당받고 한 개를 나중에 배당받는 이시 배당받을 때, 이런 거 구분해서 배운 적 있죠? 없어요? 아예 안 하나? 어차피 해도 소용없다고 아예 안 하는 모양이다.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잖아.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와도 한 문제 맞추려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이런 거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만. 자, 부동산 2개, 가부동산, 나부동산이 있어. 자, A가 소유자인데, 갑은행으로부터. 자, 갑이 소유자인데, A은행으로부터. 자, 5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저당권 A 5억. 자, 가부동산, 나부동산 등기부도 1번 저당권 A 5억 이렇게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A는 10억 받을 게 있어요. 받을 채권액은 5억이에요. 5억이야. 부동산 2개가 제공된 거야. 등기부마다 이렇게 저당권이 들어간 거야. 이게 공동저당이다. 그죠? 근데 왼쪽에 2번 저당권 B 3억하고 들어오고 오른쪽에 저당권 C 2억하고 들어왔어. 그 상태에서 가가 먼저 배당이 돼버려. 그러면 5억에 배당이 돼. 맞죠? 그럼 5억을 A가 다 받아갈 거잖아. 그럼 뒤에 있는 B는 자빠져서 계급품 무는 거야. 자기는 한 푼도 못 받고 저당권은 소멸돼 버리니까. 맞죠? 난리 나는 거야. 그런데 A가 5억을 받으려고 가를 먼저 경매 신청하면 B가 자빠지는 거야. 그런데 나를 먼저 경매 신청하면 이제 누가 자빠져? C가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선택에 따라 후순위자의 이 불이익이 나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네. 그래서 나온 제도가 공동저당 대위 등기.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동시에 배당됐어. 근데 왼쪽도 5억, 오른쪽도 5억이야. 그럼 A는 5억을 아무 데서나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기서 다 받아가면 B가 자빠져. 저기서 다 받아가면 C가 자빠져. 자빠지는 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받을까? 팍 자빠지고. 저기서 할까? 팍 자빠지고. 왔다 갔다. 하루 동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죠? 종로로 갈까? 노래도 있잖아. 가에서 받을까요? 그죠? 자빠지고. 자,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한다? 받아갈 때 한 군데서 다 받아가지 말고 나눠서 받아가라. 나눠서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느냐? 부동산 경매가액, 매각가액에 비례해서 받아가라는 거야. 그 5억 5억이니까 쉽다. 1대1이니까 왼쪽에서도 2억 5천만, 오른쪽에서도 2억 5천만 받아가라는 거야. 그럼 각각 2억 5천 남죠? 그럼 뒷사람도 2억 5천 한도 내에서는 받아가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동시 배당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됐어. 그때는 A는 동시 배당될 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먼저 받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B가 자빠질 거 아니야. 만약에 가가 나를 먼저 배당하면 C가 자빠질 거 아니야. 이거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시 배당이 되더라도 동시 배당되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법이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게, 자, 먼저 배당받은 A는 전액 변제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이죠. 그러나 배당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저당권은 소멸시키지 않고 놔둔다는 거예요. 놔뒀다가 나중에 이게 배당이 되면 그때 배당받았을 때 A가 이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는 먼저 배당된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대위하더라도 자, 이때 자기 금액을 전액 대위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배당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지금 먼저 배당되고 나중에 배당되고 이제 매각가액이 나왔잖아. 그러면 동시 배당되었더라면 이 부동산에서 A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얼마예요?
2억 5천. 그 한도 내에서만 B가 대위하는 겁니다. 그럼 B가 원래 동시 배당되었어도 2억 5천 한도 내에서만 받아갔잖아. 2억 5천 한도 내에서만 받아가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원래도 누가 받아가는 거야? C가 받아가는 거죠?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시에 배당되든 서로 다른 시각에 배당되든 똑같이 공평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야. 그런데 민법에서 이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등기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등기는 법에 이런 등기 이렇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데 민법에 규정은 있었지만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10년 전에 요걸 등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동저당 대위 등기라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자, 여기 공동저당 대위라고 하는데, 이 대위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A의 저당권을 B가 이전받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저당권의 이전이라면,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아까 소유권 이전만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전부 부기로 한다 했잖아.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1-1. 됩니까? 공동저당이 있으면서 먼저 매각된 부동산의 후수유자가 대위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자, 먼저 매각된 부동산이 어떤 거냐? 가부동산이 매각되었다. 그리고 매각될 때 얼마에 매각되느냐? 매각 대금이 얼마냐? 5억에 매각되었다. 됩니까? 그 다음에 선순위자가 얼마를 변제받아갔느냐? 변제받은 금액 얼마요? 5억 받아갔네. 맞죠? 그리고 후순위자가 가지는 채권액이 얼마냐? 얼마 가지고 대위하느냐? 얼마? 3억. 요걸 적어주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야 요걸 보고 요게 5억에 됐을 때 이제 1대1이네. 그러면 각각 2억 5천씩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B는 자기 금액 다 대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금액 한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는 거야. 되죠? 그랬을 때 후순위자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 공동저당 대위 등기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잠깐 이해된 것 같아도 나중에 또 이해가 안 돼. 금방 잊어먹어. 원래 이거 하면 법에서는 이게 1200만 원, 요거 800만 원 이래서 옛날에 우리가 법 공부할 때는 이래서 막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도 돌아서 흔들면 빠져. 그래서 아마 안 할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자주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등기법에서는 요즘 좀 나온다. 그래서 하셔야 돼. 그래서 자, 필요적 기재사항. 공동저당 대위하고는 필요적 그 다음에 변제, 매매 변제, 매매 변체.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하고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래서 매매 변체 공부하고 매매 변체 공부. 자, 매매와 변제는 공부를 해야 돼. 매매와 변제 공부. 매매 변제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변제된 금액 채권액 그리고 공동 신청하고 부기 등기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매매 변제 매매와 변제는 공부해야 돼. 매매와 변제는 공부해야 돼.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게 제일 낫다. 이해하고 하면 좋은데 뭐 민법에서도 이해 안 되는 걸 등기법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매와 변제는 공부한다. 공부해야 돼. 자,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공동담보에서 공동담보는 원래 건저당권 등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요. 근데 공동담보가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부동산이 추가가 돼서 하나가 더 들어왔네. 그래서 추가된 건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요거 말고 하나 더 추가됐죠. 추가됐을 때 그 추가된 것은 부기 등기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추가된 것은 됐다. 자, 건저당권 갑니다. 자, 아까 저당권은 채권액 얼마인지 적어줘야 되죠. 근데 건저당권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어요. 최고 너무 오래 한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